안녕하십니까. 2022 머니 콘서트 위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머니 콘서트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3일간 강의는 어떠셨는지요?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앞서서 온라인 무료 재무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7일까지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금감원 머니 콘서트를 통해서 무료 상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결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소비로 시작하는 자동 부자 시스템입니다. 네, 아니 제목이 좀 이상하다. 부자가 되려면은 돈도 안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그 얘기도 맞죠. 하지만 소비를 잘 해야 역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토대,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재기 CFP라고 하는데요. 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FLP 컨설팅에서 재무설계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FP고요.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기업체 또 단체에서 많은 금융소비자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 전하는 데 힘쓰고 있고요. 또 제 유튜브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인사이드 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금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돈이 알아서 내게 와주면 좋겠어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정말 내 맘 같은 책 제목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이처럼 금융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강의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 특히나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메인 테마죠. 소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점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머니 리추얼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이죠. 2023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때 우리를 찾아올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테크 흔히 말씀하시죠? 네, 재테크를 잘 하려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돈 관리 핵심 기술 이건 정말 중요해 라는 것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와 리스크 관리를 제가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재테크 얘기한다더니 갑자기 무슨 메타인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것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지, 어떤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인지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메타가 붙어 있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어떤 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즉 인지는 인지인데 메타인지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밑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있고 내 머릿속에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내가 현재 뭘 보고 있는 거지? 살펴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도 사실은 메타인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르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주로 학습 분야라든지 최근에는 경영 관련돼서 이런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타인지가 돈 관리에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크. 보통 리스크 그러면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맞죠? 하지만 리스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거 생기면 큰일 나. 예, 손실 보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통 순수 위험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위험도 리스크죠. 네, 손실 볼 위험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을 보통 투자 위험, 투자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를 잘 하려면 메타인지와 리스크 관리를 모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메타인지가 높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이냐? 저는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자,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랬으니까 현재 나의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바, 그것을 또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끝으로 그런 모든 과정에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돈과 관련된 메타인지와 리스크 관리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연말에 금리가 막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이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예. 흔히 말해서 현찰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월급이 통장을 내 정말 스친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만 지나면 다시 월급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쓰는 평균적인 지출액, 그것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이 정도는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채워두셔야 됩니다. 마치 농사 짓는 농부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요. 가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저수지를 채워놓고 또 지하수를 파놓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돈도 그처럼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기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현찰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이게 정말 늘 똑같이 맞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저축률, 그리고 나는 1년간 어느 정도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남들은 얼마나 저축해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 순저축률입니다. 이게 지난 2010년도부터 작년이죠. 2021년까지의 순저축률을 표현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는요. 한 3%대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정도 내가 번다. 그렇다면 그중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저축을 안 하시는 거죠. 대단히 불안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점점 저축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주춤하더니 2020년, 19년 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저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시기에 저축률이 올라갔네? 좀 의외신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돈은 조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덜 쓰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한 측면도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약간 본능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한 평균적으로 한 12% 전후 저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요. 내가 받는 세전 소득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세금 낼 거 내고 사회보험료 낼 거 내고 또 부모님이나 또 다른 우리 가족들한테 줄 돈 이런 것들을 빼내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전체 소득 대비해서 보면은 10% 저축 못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이게 참 어려울 때마다 보험을 한 번씩 우리가 쳐다보게 되죠. 정말 보험금 받을 일이 생겨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험들을 이렇게 많이 해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손해를 많이 보신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이야말로 정말 초장기 금융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종신토록 가져가야 될 보험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사실은 가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나 보험은 가입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또 하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냥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것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실 때도 정말 신중하게,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입 목적입니다. 보험은요, 다 똑같지 않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위험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사실은 전혀 다른 금융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종신보험은 저축입니까? 연금입니까? 어제 강의에서도 이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종신보험 안에 저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까지 가보면 종신보험은요, 조기 사망을 대비하기 위한 위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보험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으로 쓰겠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했던 상품에 비해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역시나 조금씩 아쉬운 대목들이 있다. 따라서 보험의 가입 목적,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험료인데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건 이거죠. 얼마 내느냐? 이런데 제가 상담해 보면요, 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보험은 보험이죠. 연금보험, 저축보험.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이니까 다 보험료 한 통에 넣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보장성 보험료만 떼어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전체 소득 중에서 이렇게 종신보험이라든지 실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안보험, 이런 것들, 보장 목적의 보험으로 과연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없어도 불안하시겠죠. 물론 엄격하게 어떤 숫자로 퍼센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내 소득의 한 8% 내외 정도가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한 번 내고 그걸로 그냥 계속 똑같이 가는 이런 형태의 확정형 보험료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료도 있습니다. 뭐가 좋아요? 당장 내기는 부담 적기는 갱신형이 적죠. 하지만 갱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책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대단히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무조건 보험료가 적다고 해서 잘한 거냐, 좋은 보험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료 형태, 또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 끝으로 생애 주기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보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내가 전혀 보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넓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포괄적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개별적인, 조금은 범위는 좁아지지만 훨씬 더 많은 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장의 순서를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의 범위도 달라지죠.
처음에는 나 혼자 개인만 잘 살피면 됐었는데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 부양가족이 생기면 점차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보험도 좀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장들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무조건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은 싫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재 나의 처지 또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보험을 활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보험을 해지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일이 생겨요. 반대로 무조건 보험 많으면 좋아 이러시면 계속 그걸 끌고 가시기도 힘드실 겁니다. 따라서 그 적절한 균형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금을 잘 내야죠. 탈세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는 세전 소득도 중요하지만 세후 소득이 사실 우리의 진짜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낼 건 내고 내가 진짜 내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소득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법언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관련돼서는요, 나라에서 당신 세금 이만큼만 내면 돼요. 이렇게 더 아껴 쓸 수 있어요. 얘기해 주지 않죠, 대체로.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권리를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세금 관련돼서요. 어렵죠.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여러분의 한계세율은 몇 %입니까? 아니, 난데없이 한계세율은 뭐야? 이 한계세율이요. 오른편에 제가 우리나라 소득세율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내가 버는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한계세율은 내가 내고 있는 가장 높은 세율이 뭐냐? 그래서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과세 표준이 요 구간 한 4,500만 원이다. 그러면 나의 소득세율은 15%가 되는 거죠. 거기에 지방세 10분의 1이 포함이 되면 16.5%가 나의 한계세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분이 만약에 100만 원 더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만 원 더 벌면 그 중에서 16.5%, 그러니까 16만 5천 원은 세금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 제도죠. 자, 그런데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과세 표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요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종전에는 1,200만 원까지만 6%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1,400만 원 이하까지 6%를 적용해 주는 거니까 한 200만 원 더 6% 구간이 늘어나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상도 5천만 원 이하, 또 일부 법안에서는 이게 한 5,500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한테 소득세율을 좀 더 깎아드리는 이런 법안도 이제 나와 있어서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23년도 소득분부터는 이런 세율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연말 지나면 아마 내년 초에 연말정산들 하신다고 또 정신 없으실 텐데, 이 연말정산이 참 할 때마다 어렵고 새롭고 그렇죠. 그런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그런 디테일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개예요. 제가 써드렸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만 챙기시면 돼요. 공제를 많이 받으면 왠지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내가 받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를 또 많이 받으면 최종적인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총급여, 흔히 말하는 세전연봉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로소득공제, 뭐 부양가족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건보료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거죠. 또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들도 있고요. 신용카드 쓰시는 공제들도 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아지면은
과세 표준이 줄어든 효과가 생기죠. 그죠? 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세율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이 1차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세금을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2번 계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출세액이에요. 자, 이 금액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빼줍니다. 자, 다음 내려보시면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금 액수로. 연금계좌 공제 여기 들어와 있고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이런 것들이 다 세액공제의 종류가 됩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많이 받으시면 세금 줄어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해봤더니 얼마를 내면 됐었어 라는 게 결정세액입니다. 네. 그러면 뭐냐? 연말정산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고 이건 뭐냐?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기납부세액 차감이라고 돼 있죠. 즉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해봤더니 어떤 분의 결정세액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매달 월급 받으면서 알아서 원천징수했던 세금들 있잖아요. 네, 그게 12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죠. 예, 뭐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면 이분은 원래 100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120만 원을 내놨으니까 20만 원 더 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면 돌려받는 겁니다. 환급 받으시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이분의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0만 원을 덜 냈구나. 이렇게 돼서 20만 원을 더 내시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숫자 얼마를 돌려받았느냐 더 냈냐 이것만 신경 쓰시기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가능하시면 작년 또 재작년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세액이 얼마나 바뀌어왔는지 또 내 연봉 바뀌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내년도 연말정산할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직장인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직장인 중에서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달에 여기 있네요. 5월 달에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소득이 더 있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이외에 다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야 결국은 세금을 또 더 줄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놓쳤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경정청구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놓친 것들에 대해서 과거 5년까지는 5년까지는 내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빠뜨렸습니다. 저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 다 경정청구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찾아보시면 의외로 우린 유리지갑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기보다는 내 세금, 내 권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런 약간의 노력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투자 얘기를 할 텐데요.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분들로 말씀을 해주신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닿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기술 5번째입니다. 투자 관리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콘서트의 첫째 날 월요일에 투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죠? 저도 그 강의 듣고 대단히 다시 한번 좀 투자의 기준이라든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됐었는데요.
조금 우리가 좀 넓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투자를 좀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되던데요. 첫 번째는요, 투자 필요한 거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두 번째는 투자 그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어떠십니까? 전 너무 공감이 돼요. 그죠? 사실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가 사실 좀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요, 조금은 뭐랄까요? 팩트 폭행이라고 할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 투자할 돈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투자가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언제 그럼 내가 투자를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따로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도 일종의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요, 사실은 저축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 투자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뭐 안 될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투자를 뛰어들면 일단 여유가 좀 많이 없죠. 이거 실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실제 투자의 내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흔히 말하는 멘탈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이 종잣돈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본인 갖고 있는 돈만 갖고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면 더 빨리 잘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긴 한데요. 세상 일이 꼭 우리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독이 돼서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저축은 시작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투자는 원래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제 리스크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그 어원을 좀 찾아봤더니 리스크에 배심 있게 도전하다, 이런 뜻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것, 리스크 안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리스크는요, 그냥 해놓으면 저절로 결과가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는요.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대단히 뭐랄까요, 좀 수월하다, 쉽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참 정말 이렇게 쉽네 투자가.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나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런 탐욕 일종의. 요즘처럼 지난 한 1년간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두렵잖아요. 이런 탐욕 이면에 있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는 것이 사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저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은행 넣으면 인플레이션 극복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률,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이죠. 내 통장에 찍히는,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 그 명목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익률, 이걸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질 수익률보다 명목 수익률이 높다, 또는 그 반대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잘 굴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일종의 목표를 삼아야 될 가장 최소한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내 돈이, 내 자산이 적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주는, 그래야만 이게 정말 제대로 돈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우리 자산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장수 리스크가 결국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퇴직하고
적어도 30년 또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돈과 함께. 그런데 내 어떤 생물학적 수명보다 돈의 수명이 더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돈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이루시고 또 이어가신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과 더불어서 돈 아니겠습니까? 그 최소값으로의 어떤 자산,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투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 거기서 더 나간다면 요즘 흔히 말하시는 경제적 자유에 가시는 그런 단계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에서 시작해서 원래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한번 도전해 보자. 그리고 기준 삼아야 될 것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자. 또 장수 리스크를 우리가 또 대비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시면 그냥 단기간에 수익을 뭐 더 내고 손실 봐서 슬퍼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길게 인생을 정말 길게 바라보는 것처럼 투자도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소비 관점 전환 및 머니 리추얼입니다. 자, 소비 어떠세요? 소비 그러면 좀 적게 써야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하시죠. 어쩌면 오늘도 와서 아껴 쓰란 말 하려나 보다. 이미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소비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을까? 그런 문제제기 일종의 저는 오늘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쓰는 돈 정말 아깝죠. 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사회생활 하실 때마다 가끔씩 정말 그 열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보상 심리, 나를 좀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되겠다. 나한테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비용,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홧김 비용이라고 하는 시발 비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 쓰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어떠세요? 그때는 막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다음날 보면 그때 좀 참을 걸. 또 이런 마음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썼으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썼어도 될 돈. 멍청하게 썼다. 그래서 멍청 비용으로 날아가는 돈. 진짜 아깝죠. 그리고 외로워요. 어떤 뭐 좀 본인을 좀 위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쨌든 등등 외로워서 쓰는 돈도 꽤 있다고 합니다. 쓸쓸 비용. 이 세 가지 많이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돈들 안 쓰는 게 좋죠. 그런데 또 사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비용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소비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럼 쇼핑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쇼핑을 하면요, 나름 효과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일종의 쇼핑 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3년도에 소비자 심리학 저널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슬픔이 느껴질 때 쇼핑을 하면은 그 슬픈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쇼핑을 하면은 우울한 감정이 사라진대. 이게 연구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나는 우울할 때마다 쇼핑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백화점을 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자,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머릿속,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먼저 쇼핑 전입니다. 자, 그렇게 뭐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그 감각 정보에 우리가 노출이 되죠. 시각적인 거, 또 뭐 촉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오죠. 벌써 거기서부터 머릿속에서 도파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도파민이 콸콸콸 분출이 됩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죠. 슬픈 감정이 사라집니다.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출된대요. 자, 그런데 쇼핑을 합니다. 물건을 사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종전까지 그렇게 막 분비된 도파민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분출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해줘야 다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돈이 정말 많으면 계속 쇼핑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쇼핑 안 할 수는 없지만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끼는 것도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몇 가지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온라인 장바구니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장바구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쇼핑 테라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넣어놓고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요.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생각이 나시거든. 그때 한번 다시 장바구니를 열어보세요. 그때도 왠지 내 마음을 막 흔들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결제하시는 겁니다. 네. 그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두시면 아니 그때는 그렇게 막 사고 싶어서 내 마음이 막 뛰었었는데 한 3일만 지나도 이게 여기 왜 들어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예 그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빈손으로 나오기는 좀 그렇다. 그러실 때는 조금 작은 금액, 생활용품 같은 거 한두 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뇌에서는요, 10,000원짜리 살 때 주는 만족감보다 100만 원짜리 사면은 100배 더 만족감이 커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작은 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뇌에서는 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마트 사장님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얘기해 되겠습니다. 1+1. 많이들 하시죠.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싸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뭐 1+1 뿐입니까? 1+2도 있던데. 싸니까 사고, 세일하니까 사고, 그렇게 해서 사왔던 것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끝까지 제대로 쓰셨나요? 다 쓰지도 못하고 아유 저거 왜 사왔나 싶어서 나중에 쓰레기로 버릴 때 막 속만 상하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분량만 사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화가 날 때는 쇼핑 안 하시는 게 좋답니다. 이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슬픈 감정은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화가 날 때 쇼핑하면요 오히려 그 화가 났던 감정이 줄어들기는커녕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막 이불킥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 테라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흔히 삼고 시대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정말 이름만 들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세 가지가 좀 다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매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달에 한 3% 정도 됐었는데 지난 7월 달쯤 갔을 때는 한 6% 넘어서 그때 에너지가 한창 이제 가격이 폭등했을 때죠. 그때 6%가 넘었다가 지난 11월 달에 조금 떨어진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전망은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없죠. 이 와중에 이런 뉴스들이 막 우리를 더 옥죄어 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에도 고물가는 지속될 것 같다. 잠깐 떨어졌을 뿐이지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갚아야 될 돈이 2배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코앞에 있다. 주로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요즘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마 3%대 대출로 받았다가 그때 내시는 대출 이자하고 그게 6%가 되면 바로 대출 이자금이 2배가 되잖아요. 게다가 결국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뭐 이런 결론 이제 이르게 되면 정말 야,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나름의 또 시도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중에 우리 MZ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걸 좀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말 그대로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출을 제로로 만드는 챌린지,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면 뭐 인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비 아니겠습니까? 이 식비, 특히나 외식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은 거른다. 네. 그리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아주 복지가 좋은 회사 같아요. 그리고 저녁은 냉파, 냉장고 파먹기죠. 냉털, 냉장고 털어먹기도 있는데 집에 있는 거 식재료 활용해서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는 밖에서 안 사 먹고 회사 탕비실을 이용한다. 네. 어떻습니까? 좀 대단 눈물겹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안 쓰고 버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회사는 가야 되는데 이거 대중교통비도 아깝다.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계신다고 하고, 또 손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신상품 그대로 사면 비싸니까 리퍼 제품, 반품됐다거나 약간의 그 하자가 있는 것들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리퍼 제품 사신다든지,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면은 또 가격을 또 많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서 구입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당근 같은 이제 중고거래 또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지출 좀 줄여보자, 이런 일종의 몸부림들을 이제 치고 계신 이런 형국에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욜로라든지 뭐 플렉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짠테크, 뭐 무지출 챌린지가 또 다른 유행으로 좀 다가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잘 되시는 분들은 또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도전해 봤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게 또 마음이 안 좋아요. 왠지 그 실패한 사람 같고,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또는 한 이틀 열심히 무지출 챌린지 성공했는데 이게 압력을 계속 가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돈 안 쓰고 잘 버텼는데, 사흘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홧김 비용을 확 써버리신 거예요. 한 10만 원. 그러면 이거 그냥 평온하게 하루에 한 2만 원씩 썼으면 그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회의감 같은 것도 이제 올 수가 있죠.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계속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근데 무조건 돈을 쓰지 마라, 뭐 아끼자, 이것보다도요, 돈을 쓸 때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뇌 그림을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그냥 우리가 돈 쓸 때 어떤 감정들 또 생각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자, 역시 돈 쓰는 맛이 최고야. 이런 느낌 드실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죠? 그리고 야, 푼돈 아껴봤자 그거 달라질 거 없어. 대세 영향 없어. 그냥 쓸 건 써.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나한테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보상 같은 것들이죠.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좀 그 찝찝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 밖에도 아주 다양한 감정들, 생각들이 우리의 소비 과정 속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느낌들 한번 캐치해 보셨나요? 감정 알아차리기라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드 미터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뭐 우울해, 화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그 몇 가지 안 되는 감정의 이름들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뭐 여기에 있는 수많은 감정의 이름들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크 브레킷이라는 분이 쓴 감정의 발전을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요. 무드 미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크게 봐서 쾌적함이 있느냐 없느냐, 쾌적함의 정도에 따라서 또 활력, 에너지가 높은 거, 또 낮은 거, 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감정들을 쫙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왼쪽은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죠. 뭐, 화가 나고, 겁이 나고,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뭔지 좀 이런 쪽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아주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아주 쾌적한 느낌들이 들죠. 뭐 축복받은, 감사하는, 뭐 감동적인, 뭐 있습니까? 행복한, 흥분된, 좋은 의미에서의 뭐 흥겨운,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을 쓸 때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훨씬 더 정말 돈 쓰는 맛도 있고, 돈을 쓰고 나서도 그 느낌과 여운이 계속 좋게 오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왼쪽에 감정들이 줄어든다면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도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그래서 더더욱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돈은요, 단순히 돈을 쓰고 벌고 이게 아니고요. 감정이 지배합니다. 예. 아니, 감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뇌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냈죠. 네. 이미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논리들을 갖다 붙이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감정을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아까 보신 수많은 감정들 우리가 다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가운데 이 앵그리 이 친구 있죠. 앵거. 네. 분노예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낸. 네. 저는 이것을 이제 깊은 빡침 뭐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고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홧김 비용을 막 쓰게 되죠. 아, 이거 뭐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때 분노를 누구한테 퍼붓는지 이걸 보시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를 자기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놈들이 문제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반대로 분노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분들도 계세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 일종의 분노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모두 양쪽 다 밖으로도 갔다가 자기도 막 자책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정말 천불이 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어. 요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 정말 깊은 감정이죠. 이 수치심의 본질은요, 아, 나는 뭔가 잘못됐어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좋든 싫든 이 우리 자본주의 메시지는 이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왠지 좀 낮아지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좀 괜찮은 사람 같고 돈을 못 벌면 좀 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죽하면 잘 산다 그러면 어떤 표현입니까? 돈이 많거나 뭐 잘 벌다 뭐 이런 뜻으로 같이 쓰잖아요. 정말 잘 사는 게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모르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아, 난 돈과 관련이 없어요. 괜찮아요. 돈에 정말 초연한 척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수치심들이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불안입니다. 불안은요,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불안해하는 친구 있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투자를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절약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정보를 막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불편해서 더 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신 분도 계세요. 아예 그냥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신 분 사실은 그 내면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크게 봐서 분노냐 수치심이냐 또는 불안이냐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시기를 잠깐 지나고 나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자극이 오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공간에는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여기가 자극일 거고 반응이겠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즉 자극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딱 바로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랄까요 본능적인 뭐 일종의 이제 동물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돈에 대해서도 더 나은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머니 리추얼이라는 말씀을 제가 소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요즘 리추얼, 루틴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챌린지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추얼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 리추얼도 있고요. 명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동하시는 리추얼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머니, 돈과 관련된 리추얼인데, 매일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는 그 돈의 흐름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고, 그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 때로는 어떠한 신체적 반응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좀 잘 다루려고 돈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 어떠한가, 아이와 머니를 같이 들여다보시는, 정말 돋보기를 들여다놓고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죠. 내 안에선 지금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요동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찬찬히 해보자는 것이 머니 리추얼입니다. 자, 요걸 좀 프로세스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근데 소비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되겠어, 뭘 어떤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클릭 결제, 이게 아니고요. 잠깐 한번 멈춰 보시는 겁니다. 일단 멈춤. 한 30초, 길면 한 1분 정도 멈춰 보시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깐의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 지출하기 전, 또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한번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 나쁜 거야, 또 실패했군, 망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내가 어떤지 메타인지를 발휘하셔서 관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결제하시잖아요. 그때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영수증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그거를 저녁에 한번 쭉 펼쳐놓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영수증 안에 나의 하루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수증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정말 소비와 관련된 나의 하루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죠. 일지를 쓰시는 건데, 이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돈을 왜 썼는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고 왜 썼는가가 중요해요. 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꼭 바로바로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번 던져보세요. 나 이 돈 왜 썼지?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한번 점수화시켜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긍정적인 정도의 감정이 드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는지, 그 소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루에 미용실도 가시고 친구랑 점심도 먹고 봤더니 넷플릭스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죠. 자, 금액을 썼고요. 보통의 경우는 가계부는 여기까지 쓰고 끝입니다. 그죠? 이게 보통 가계부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더 썼니 덜 썼니, 아깝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감정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5점부터 5점 사이에, 미용실 1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 썼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이분은 감정 점수를 4점을 주셨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신 거죠. 이유를 보니까 이분 되게 바쁘게 사시는 분 같아요. 미용실 갈 때마다 소소한 휴식을 취한다. 누군가가 한 두세 시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챙겨준 느낌이 너무 좋다. 완전히 만족한다. 열받아서 쓴 돈이 아니고 온전히 나를 돌보는 데 쓴 10만 원. 그래도 크죠. 하지만 이분한테는 너무 소중한 10만 원, 잘 쓴 1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넷플릭스 12,000원 결제됐습니다. 자동 결제했다 알람을 딱 받고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요즘 넷플릭스 잘 안 보거든요. 넷플릭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잠깐 체크 안 해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결제돼 버리는 것들, 비용 많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아깝죠. 그래서 마이너스 3점. 일단 해지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그때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본인의 소비를 감정과 더불어서 살펴보시는 게 머니 리추얼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테마입니다.
2023년에 돈 관리 관련된 주요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보죠. 네, 2023년은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죠. 네, 보세요. 한미 기준금리의 격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0년, 21년 요 어간에는 뭐 0.5, 0.25 정말 완전 저금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지난 12월 달에 미국에서도 4.5까지 금리 올렸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한국은행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아마 올라갈 것 같을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연동되는 각종 대출금리, 예금금리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추세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당장 내년 들어가서 꺾일 거냐, 아니면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더 올라갈 거냐,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예금 적금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대신 이때 만기는 좀 짧게 1년 또는 6개월 이 정도로 예적금을 굴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불과 6개월 전에 예적금 금리와 지금의 예금 금리가 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있다. 그런데 이게 변동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갈수록 대출금리 올라가면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금을 좀 상환해 보시는 것 꼭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투자, 분산 포트폴리오를 내가 적립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걸 굳이 중단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잘 짜여진 분산 포트폴리오 계속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요. 그때는 반대로 하는 거죠. 예적금 만기 그때는 길게 높아진 금리를 길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채권 투자, 요즘 개인분들 채권 투자 많이들 하시고 계신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기 아주 적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물론 당시의 변동금리 수준과 또 고정금리 수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다, 접어들었다,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고정보다는 변동금리로 갈아타시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보금자리론 대단히 좀 유리한 조건의 대출인데요. 현재는 우대형 안심, 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요 세 가지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엔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대출 상품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대출 한도 또 소득 한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풀어준 거예요. 주택 가격도 9억 원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소득 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 겪으신 분이 많았었는데 소득 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대출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한 4%대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적격대출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비슷해 보이죠? 한도나 가격들이요. 하지만 적격대출은 요즘 대출이 DSR 적용 받잖아요. 이거 적용됩니다. 적격대출은요.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DSR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대출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주택 관련된 현재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신 분도 가능하실 거고요. 신규 구매 또 기존 대출을 바꿔 타시는 대환 대출도 가능하고 보존용 대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시는 것 이런 것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제도도 바뀝니다.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투기과열지구 또 서울 또 조정 대상 지역에 계시는 우리 1인 가구나 청년분들은 현재는 가점제로 모든 청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청약 점수가 없잖아요. 낮잖아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제로입니다. 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개선 안에서는 특히나 적은 평수의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을 좀 낮추고 그에 비해서 추첨제 비율을 좀 더 올려주자. 예컨대 60제곱미터 이하면 1인 가구 사시기에는 괜찮잖아요. 한 24~25평 정도 아파트니까요. 자, 이런 아파트들은 추첨으로 60%를 청약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청년 가구 수요 대단히 많았지만 청약에 관련해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대폭 개선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추첨 비율이 좀 올라가도록.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수가 큰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율을 좀 더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꼭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1인 가구 청년분들 청약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꼭 좋은 조건이 나왔다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대략적인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매칭 지원금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저축을 하면 거기에 정부에서도 얼마 함께 얹어주는 거죠. 매칭 지원금. 그리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을 얹어준다. 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 이자와 포함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청년 도약 계좌가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청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 조건은 앞에 있습니다만 소득 요건이 있어요. 개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가구 소득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180% 얼마냐? 밑에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2023년 월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컨대 3인 가구다. 그러면 그 가구의 소득이 798만 원 이하여야 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납입 금액은 매월 한 40에서 70만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칭 지원금은 한 3에서 6%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적금형도 있고 투자형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파격적인 혜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 조건 되시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또 매칭 지원금 받으시면 조금 더 우리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실 수 있잖아요.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1시간 동안 소비로 시작하는 자동부자 시스템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사실 소비를 무조건 아끼고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쓰시는 소비가 제대로 하는 소비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탄탄한 현금 흐름이 안 들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의 길,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동부자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2022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머니 콘서트 위크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상담은 계속됩니다. 온라인 무료 재무 상담은요, 이달 27일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에서 금감원 머니 콘서트 무료 상담을 꼭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해결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새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